52년 가을로 접어들자 한국전쟁도 2년이 넘어서고 있었다. 이때는 미군의 소위 질식전이 막 끝난 뒤였다. 51년 7월부터 52년 6월까지 미군은 공군과 해군 항공대의 70%를 집중하여 거의 1년간 질식전이란 것을 펼쳐 무차별 융단 폭격을 감행하여 북측의 호송수단을 무차별 공격하였다. 교살전 혹은 공중분쇄 전역, 저격전이라고도 하는 이 질식전은 원래 1944년 3월 연합군 공군이 이탈리아 국경 내에서 독일군이 사용하던 철로를 주요 목표로 일으킨 한 차례의 공중전역을 본뜬 것이다. 그러나 북쪽의 수송은 중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52년 5월 중순 철도 수송은 오히려 1개월 반을 앞당겨 상반기 수송 임무를 완성한다. 오히려 미군 전투기만 엄청난 손실을 입는다. 52년 상반기 미군 전투기는 1743대가 피해를 입었는데 그중 575대는 완전 격추되었다. 52년 4월에 이르러 미군 전투폭격기의 실력은 최저점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6월 하순 미군은 하는 수 없이 질식전을 종결하고 만다. 52년 5월 31일 벤 플리트는 서울의 기자회견에서 자기의 소견을 말한다. 우리 유엔군의 공군과 해군이 총력을 기울여 공산당의 보급을 차단하려 했다. 그러나 공산당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완강하게 물자를 전선으로 운반했다. 참으로 경악할 일이었다. 북측은 전방으로의 수송이 정상화되어 물자와 병력이 전선 및 인민지원군의 땅굴 만리로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다. 그 대신 미군의 지상군은 51년 주계 공세 이후 어떠한 대공세도 취하지 않고 있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이러한 상태가 불안했다. 그들은 이처럼 시간만 끄는 전쟁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때 미국은 마침 대통령 선거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선거의 쟁점은 국내 문제보다도 한국 전쟁을 어떻게 빨리 종식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당시 미국 통치자들은 한국 전쟁에서 새로운 공세를 펴서 대통령 선거의 승부수로 쓰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52년 7월 중순에는 극동군 사령관 브리스코, 미 육군 참모총장 콜린스, 해군 작전부장 페이크트리, 태평양 함대 참모장 헤일 등이 한국 전선으로 날아와 현장 시찰을 하였다. 8월 중순에는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이승만 대통령, 8군 사령관 벤 플리프 등이 철원, 금화 일대의 철의 삼각지 일대의 전선을 시찰하였다. 인민지원군 수뇌부에서는 미국 내 정치 상황과 별 진전이 없는 휴전회담 분위기 등을 고려하건대 그들이 추계 공세를 가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짐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민지원군은 먼저 전술적인 선제 공격을 펼쳐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선다. 이에 펑더화이는 9월 10일에 본국 중앙군사위의 전문으로 인민지원군의 계획을 보고한다. 아군의 전술적인 반격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방어임무교대를 목전에 둔 제39군, 12군, 68군을 주력으로 삼아 각각 3에서 5개씩의 목표물에 대하여 반격을 가할 것임. 반격 전투는 9월 20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으며 부대 교체는 10월 말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리하여 인민지원군 사령부는 9월 14일 전군에 전술적 반격 명령을 내리고 후군 사령부도 필요한 탄약을 전방 병참기지로 수송하게 되고 2개월간의 군량을 비축하게 했다. 드디어 이번 반격 작전의 주공을 맡은 제39군의 야포가 9월 18일 한밤중에 불을 뿜기 시작하였다. 먼저 제39군의 4개 중대가 대포 100여 문의 화력 지원을 받으며 기습작전을 펼쳐 미군 2개 중대와 1개 소대를 전멸시켰다.
잇따라 제38, 12, 68, 40군과 조선인민군 제3, 5군도 반격을 개시하였다. 180km에 이르는 전선 전반에서 1개 소대 또는 1개 연대 규모에 이르는 상대 병력에 대해 160여 차례에 이르는 반격을 가해 8,300명을 살상하는 전과를 올렸다. 18일 당일 밤에서 이튿날 아침까지 인민지원군이 원래 목표했던 23곳 중 21곳을 점령하는 데 성공하였다. 인민지원군의 동태에 대하여 유엔군은 너무 안일하게 대하다가 허를 찔리게 되었다. 인민지원군의 반격의 낌새가 보이자 클라크 유엔군 총사령관은 전선을 직접 시찰한 뒤 안일하게 중국군이 탐색전을 하기 위해 일부러 공격을 하는 모양새를 펴고 있다고 단정하였다. 그런데 인민지원군이 전선 전반의 유엔군 전술진지 23곳을 일제히 공격하여 엄청난 타격을 입히자 그때에야 부랴부랴 서둘러 댔지만 이미 전선의 주도권은 인민지원군의 손에 넘어왔다. 클라크는 뒤늦게야 인민지원군의 반격 작전이 미국이 핑계를 대서 중국군 포로를 송환하지 않으려는 음모를 깨는 압력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런데도 클라크는 인민지원군을 밀어붙여 휴전회담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하여 10월 8일에 휴전회담을 돌연 무기한 연기하였다. 그리고는 당일로 8군 사령관 벤 플리트의 소위 기마 공세 계획을 승인했다. 기마는 벤 플리트가 직접 고른 작전 지역으로 상감령 일대의 2개의 고지 597.9 고지와 537.7 고지의 북쪽 산들이 목표였다. 김일성도 10월 1일 미군이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채고 조선인민군 전선사령부가 자리 잡고 있는 평강군 순감리에 직접 나와서 지금 미국의 기마 공세 목적이 기마, 평강, 철원을 연결하는 삼각지대를 점령한 다음 주 타격을 회양 방향에서 두고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10월 14일 저 유명한 상감령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다. 상감령 전투 1단계에는 지면쟁탈전이 시작된다. 새벽 4시 미군과 한국군은 대구경 화포 320문, 탱크 47대, 전투기와 폭격기 50여 대로 인민지원군 15군의 30km 방어선을 공격해왔다. 그중 미군 제7사단 31연대 제1, 3대대는 인민지원군 제45사단 135연대 8중대가 지키고 있는 597.9 고지를 향해 국군 제2사단 32연대 제2, 3대대는 인민지원군 제135연대 제1중대가 지키고 있는 537.7 고지를 향해 엄청난 야포와 전투기 공습을 감행해왔다. 양 고지에만 화포 300문, 탱크 27대, 비행기 40대로 집중 포화하여 1초에 6발의 포탄이 떨어지는 맹폭을 가하였다. 갱도 안에 은폐해 있던 인민지원군은 배를 탄 것 마냥 대지가 흔들렸고 상하치아가 부딪히면서 혀를 깨물어 피가 나는가 하면 아무런 경험이 없던 겁 많은 17세 소년병 하나는 놀라 혼절하더니 완전히 절명해버리고 말았다. 한국군은 미 공군의 엄호를 받으며 화염 방사기로 공격해왔고 오후 3시 20분에 537.7 고지 능선을 점령했다. 하지만 인민지원군은 날쌔게 반대편 경사면의 갱도 안으로 피신하며 방어를 계속하였다. 맹폭을 가한 지 1시간 후 미군은 고지에 생명체가 있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고지 수색대를 파견하여 여기저기 조심스럽게 동정을 살폈다. 그런데 웬걸 갑자기 총탄이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것을 보고 인민지원군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군은 특히 수류탄 공방전에서 수색대를 인솔한 거의 전부의 소대장을 잃게 된다.
밤 7시에는 인민지원군 제45사단의 4개 중대가 반격하여 치열한 백병전을 벌인 끝에 한국군을 격퇴하고 다시 537.7 고지를 탈환하였다. 미군은 탄약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며 공격을 받자마자 즉시 원 출발지로 후퇴하고 말았다. 537.7 고지 전투에서 인민지원군은 40만 발의 탄약과 1만여 개의 수류탄과 수레를 써버렸다. 너무나 강도 높은 사격으로 인하여 무기의 파손도 놀라울 정도였다. 과열로 파손된 무기만도 기관총 10정, 자동 소총 62자루, 보총 90자루였다. 597.9 고지는 11호 초소를 지키고 있던 구중대 1소대가 경험 부족으로 전멸당하고 한 명만 살아남았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8중대장은 이계소대를 지원하였으나 역시 중도에서 포격으로 모두 죽고 5명만 살아 돌아왔다. 30여 차례의 공격을 받고 2호 진지와 7호 진지가 유엔군에 의해 점령당하였다. 저녁이 되어서야 야음을 틈타 제45사단의 4개 중대가 출동하여 격렬한 반격을 가해 지상 진지를 모두 되찾았다. 그런데 저녁이 깊어갈 무렵 인민지원군의 갱도 입구에서 조용히 흙을 밟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갱도 안에 있던 병사들은 모두 초긴장하여 자기의 보총으로 손이 가고 있었다. 갱도 안에는 실탄도 별로 남아있지 않았다. 가장 입구 쪽에 가까이 있던 보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누구냐? 서라, 암호. 그때 제8중대장 정양만이 동시에 입구의 플래시를 비추었다. 상대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쏘지 마요. 나는 대공보 특파원 천시우롱입니다. 현장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뭐라고요? 취재? 특파원? 모두 깜짝 놀랐다. 더 놀란 것은 그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라는 것이었다. 모두 시선이 갱도 입구로 쏠렸다. 비록 군복은 흙이 묻고 초라했지만 팔뚝 완장에는 중문과 영문으로 기자라는 글씨가 뚜렷하게 박혀 있었다. 얼굴은 거스름에 걸렸으나 첫눈에 미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눈은 초롱초롱 빛나며 섬광이 스쳐가고 있었다. 가히 자랑스러운 대공보의 특파원이었다. 아니 여기가 어디라고? 세계의 이목은 지금 삼강령에 쏠려 있습니다. 본국 인민들도 전장의 소식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만한 위치에 있는 분은 제 주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천시우롱의 기자 가방에서는 작은 노트와 펜이 나왔고 옆에 모인 군인들은 자기의 경험담, 미국의 만행, 자기가 아는 모든 것에 대하여 울먹이며 토로한다. 천시우롱은 펜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속사하고 노트를 넘기며 반문, 재확인을 계속한다. 천시우롱의 현장 취재 기사가 중국 각 신문에 보도되자 온 중국의 이목은 모두 상감령으로 쏠렸고 세계 각국의 통신원이 대공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였다. 한국에 와 있는 상주 외국 특파원만 200명이 넘으며 중국 신화사 통신원만 수십 명이었지만 감히 총탄이 비오듯 쏟아지는 상감령 땅굴속까지 기어들어가 취재할 용기를 가진 기자는 천시우롱 하나뿐이었다. 상감령 전투가 벌어지는 43일간 천시우롱의 감동 어린 문장은 전 중국인의 심금을 울리고 전 중국인을 열광케 한다. 이 첫날 전투에서 유엔군은 600명 이상이 살상당하고 참전한 4개 대대 중 3개 대대는 철수하여 재정비에 들어갔다. 인민지원군도 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고 표면 진지는 모두 훼손되고 가진 탄약을 거의 다 사용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미군은 처음으로 참전부대에 M195 방탄조끼를 배급하였는데 만약 이러한 신장비가 없었다면 사상자는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15일은 날이 밝자 미군 제31연대 제2대대와 제32연대
제1대대가 전투에 투입되었다. 인민지원군은 탄약이 거의 바닥나서 주동 세력이 땅굴로 잠입하였기 때문에 597.9 고지의 지상을 그들이 쉽게 점령하였다. 인민지원군은 모두 땅굴 안에 숨어 있었고 밤이 되자 인민지원군 제45사단이 엄청난 포화를 퍼부어 지원 사격을 해주었기 때문에 모두 굴 밖으로 나와 남은 탄약으로 사격을 하고 백병전을 벌여 두 고지를 모두 다시 탈환하였다. 16일 약간의 시간적 여유만 있으면 땅굴을 한 채라도 더 파는 작업을 계속하였다. 정교한 도구와 군수물자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작은 야삽과 곡괭이 또는 휴대하고 있는 모든 도구들을 활용하였다. 지하 땅굴을 비추는 램프가 없었기 때문에 송진을 태워서 어둠을 밝혔다. 낮에는 햇빛이 안으로 비추도록 깨진 유리 조각과 금속 파편들을 햇빛에 반사시켜 안으로 비추었다. 597.9 고지 지하에는 세 그루의 나무 모양의 갱도를 이루게 하였다. 짚으면 아래로 20에서 30피트 정도 내려가게 하고 길이는 약 70야드, 폭 4피트쯤 되게 가지를 이루는 세 그루의 본 땅굴이 이루어졌다. 중간 곳곳에 약간 넓은 방공호와 저장 창고들을 마련하였다. 연대장 리우 장하는 모든 전쟁의 책임이 마치 일개 연대장의 두 어깨에 있는 양 엄숙하게 병사들에게 연설하였다. 우리의 오성산 견고한 방어는 미국을 다시 판문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미국은 일주일 전에 도련주선에서 정전 협상을 중지했다. 그들은 협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남조선의 땅을 한 채라도 넓히려 발악하고 있다. 우리 인민지원군과 조선인민군은 이제껏 2년 동안 피로써 싸워 얻은 땅을 단 한 채도 잃을 수 없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고지를 지키는 한 그 고지는 조선의 땅이 된다. 조선은 우리의 조국이다. 미국의 음흉한 야심을 꺾어 다시 판문점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사기가 마치 사단장이라도 되는 듯 지원군 사령관이라도 되는 듯 비장한 열변을 토했다. 그랬다. 이 땅굴 안에서는 연대장이 사단장의 권한 대행도 되고 지원군 사령관의 대행이 되기도 하였다. 지상의 미군은 계속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인민지원군 45사단은 15개 연대를 전투에 투입하였다. 진지회의는 제15군을 주력으로 명하여 매 연대에 수류탄 8,000개, 3개월분의 비품을 공급하고 탄약, 식품 식수에 어려움이 없게 하였다. 전투는 점점 더 치열하여 597.9 고지에만 평균 30분에 7, 8만 발의 미군 포탄이 떨어졌다. 17일에도 뺏고 빼앗기는 싸움은 계속된다. 미군과 한국군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이처럼 개미새끼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의 폭격을 받고 어떻게 인민지원군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한국군 제2사단장 정일건은 정보참모 중령 1명과 정찰병 몇 명을 고지에 밀파하여 진상을 알아오라 하였다. 그들이 알아온 해답은 갱도였다. 삼각고지에도 저격 능선에도 지하에는 땅굴이 거미줄처럼 쳐져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러한 땅굴은 비록 두 고지뿐만이 아니고 북한 측이 점령하고 있는 38선 부근의 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 땅굴 만리를 파고 있다는 정보를 알아왔다. 다음 날 밤에 인민지원군 15군단장 친주회의도 8중대장 정양만의 중대원 200명을 풀어 정찰을 하게 하였다. 단 적과 충돌하지 마라. 적과 조우하여도 공격하지 마라. 오직 정찰 임무만 완수하라였다. 고지의 정상쯤 이른 중대원들로부터 보고가 왔다. 유령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참호 안에서 잠자고 있는 흑인 병사들을 본 것이었다. 신병들은 흑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령으로 착각하였고 유령이 코까지 굴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이 생겼다. 중대원들이 귀대하려고 하였으나 땅굴 입구를 찾을 수 없었다. 낮 동안의 격렬한 포격과 치열한 육박전을 벌이며 고지의 거의 모든 표지들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새벽의 동틀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입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다. 동이 트면 쉽게 미군이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런데 흩어져 입구를 찾던 한 병사가 발이 꺼지며 한 포탄 구멍 속으로 빠져들어갔고 안에서는 여러 명이 그의 발을 잡아당겼다. 안의 병사들은 그의 눈을 가리고 소총을 빼앗았다. 순간 이 병사는 소리질렀다. 기다려, 쏘지마. 나는 인민해방군이다. 중국어로 외친 바람에 그는 살아날 수 있었다. 거기는 일 중대원들이 지키고 있는 537.7 고지의 지하 갱도였다. 땅굴 안의 병사들은 100여 명이었으나 벌써 5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상태였고 어둡고 열악한 환경에서 아침까지만 7번의 총기 사고가 났고 2번의 수류탄 사고가 났다. 정양만은 부대원들에게 미숫가루를 들고 나와 빨리 입구들의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동이 트기 직전에 중대원이 모두 귀대하였으나 2명은 끝내 낙오하여 행방불명이 되었다. 유엔군의 공격은 그칠 줄을 몰랐다. 미군은 32연대 전원을 투입하더니 다시 17연대 1대대와 2대대를 투입하였고 결국 제7사단 전체를 동원하여 두 고지에 맹공을 퍼부었다. 인민지원군의 수비대는 끊임없는 쟁탈전을 벌였고 낮에는 빼앗기고 밤에는 다시 뺏는 작전이 연속되었다.